박사님께서도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이 전 단계 진단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당뇨 전 단계의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셋 중 하나만 해당해도 당뇨병 전 단계인데요. 첫 번째, 밤새 금식을 한 후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이다. 두 번째, 75g 당부하 검사. 이건 병원에서 하는 건데요. 이걸 하고 나서 2시간째 되는 시간 혈당이 140에서 199 사이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당화혈색소가 5.7%에서 6.4% 사이. 역시 병원에서 하는 혈액검사 기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두 가지만 더 붙여볼게요. 첫 번째, 숫자 하나로 성급하게 단정 짓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집에서 재는 손끝 혈당기나 연속 혈당 측정기 데이터만으로는 진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진단은 병원에서 측정한 정맥혈 포도당 수치나 표준화된 당화혈색소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공복 혈당 100에서 125 사이, 2시간 혈당 140에서 199 사이, 그리고 당화혈색소 5.7에서 6.4 사이, 이 셋 중 하나라도 걸리면 일단 당뇨병 전 단계라 생각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확실하게 검사를 한 번 더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당뇨가 심해질 때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혈당 조절이 나빠질 때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는 당뇨에만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식사 후에 심한 졸림과 무기력증, 즉 식곤증입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높게 올라갔던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오히려 늘어지듯 피로와 졸음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갑자기 초점이 잘 안 맞고 시야가 흐려지는 변화입니다. 고혈당이 며칠 이상 이어지면 눈의 수정체에서 수분이 스며들어 굴절률이 달라지면서 일시적으로 흐려질 수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대체로 서서히 좋아지는 증상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잇몸 염증이나 충치가 잦아지는 겁니다. 혈당이 높으면 면역 반응이 둔해지고 구강 내 세균 환경이 바뀌면서 치주 질환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손톱 발톱이 노랗게 변하는 현상입니다. 고혈당으로 인해 곰팡이가 잘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면서 손톱 발톱 무좀이 더 잘 생기게 되겠죠. 평소에는 없던 손발톱 무좀이 갑자기 생겨났다면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손톱 발톱이 약해지고 잘 갈라지는 변화입니다. 고혈당 상태에서 인체 내 조직들이 당분과 반응하여 그 구조와 형태가 변하는 당화 반응이 더 잘 발생하게 됩니다. 손톱과 발톱의 구조를 이루는 단백질인 이 케라틴이 고혈당 상황에서 포도당과 반응하여 그 구조가 약해진 다음 평소보다 더 잘 깨지거나 더 약하고 더 잘 갈라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신호들은 꼭 혈당 조절이 안 될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게 발생한다고 해서 당뇨가 심해지고 있다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병원에서 피검사를 통해 당화혈색소 같은 수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뇨를 부르는 생활 습관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당뇨를 부르는 생활 습관은 의외로 일상 속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설탕 들어간 음료와 잦은 간식입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과자나 빵은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부담을 키웁니다. 둘째, 늦은 밤 식사와 불규칙한 끼니입니다. 밤늦게 먹으면 같은 음식도 혈당이 더 높게 치솟고 공복, 폭식을 반복하다 보면 혈당 스파이크도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래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운동을 조금 한다 보다 식후에 전혀 안 움직인다가 더 문제일 때가 많아요. 식후 10분만 걸어도 식후 혈당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네 번째, 너무 빠른 식사 속도와 양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명심해야 할 부분인데요. 빨리 그리고 많이 먹을수록 혈당 상승폭이 확연하게 커집니다. 다섯 번째, 초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입니다. 정제탄수화물, 튀김, 가공육, 달콤한 소스가 많은 음식은 포만 신호를 무디게 하고 과식을 부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수면 시간이 짧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식욕과 혈당을 동시에 상승시킵니다. 일곱 번째, 과음과 흡연입니다.
폭음은 간의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요. 흡연은 인슐린 저항성과 합병증 위험을 간접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하신 책에서 혈당을 막아주는 황금 식재료 3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한두 줌 정도로 생으로 씹어 드시거나 전자레인지에 40초에서 60초 정도만 살짝 쪄서 드셔도 좋습니다.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위장을 살짝 코팅하듯 내려가면서 본 식사에서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늦추고 식사 후 혈당이 급하게 치솟는 것을 완화합니다. 식사 전에 양배추 같은 채소를 먼저 먹는 것만으로도 동일한 메뉴에서 혈당 곡선이 부드러워지는 걸 여러 임상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가능하면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권합니다. 식전에 양배추에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만 가볍게 둘러서 드세요. 건강한 지방이 위 배출 속도를 천천히 만들고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혈당 반응이 완만해집니다. 또 포만감을 빨리 올려서 이후 섭취하는 음식의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유기농 사과식초입니다. 양배추와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 물 한 컵에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에서 2티스푼 정도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식초의 초산이 탄수화물이 소장에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고 위에서 장으로 음식이 넘어가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서서히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위가 예민하시거나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유기농 사과식초로 인해 위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드시고 속이 너무 쓰리거나 평소 위장 건강이 나쁘신 분들이라면 유기농 사과식초는 안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끼가 그날의 혈당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당뇨를 잡는 아침 식사 메뉴는 어떤 게 좋을까요? 하루 첫 끼는 그날의 혈당 곡선을 결정합니다. 저는 아침에 BTC 식단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개발한 용어인데요. B는 브로콜리고요. T는 토마토, C는 치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리코타 치즈인데요. 이렇게 브로콜리, 토마토, 리코타 치즈에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 후추, 그리고 소금을 살짝, 아주 단순한 레시피지만 혈당을 상당히 안정시키는 조합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브로콜리 한 컵을 전자레인지로 1, 2분 정도 살짝 데워서 그릇에 담고 방울토마토 한 줌을 반으로 잘라 올립니다. 리코타 치즈 100g 정도 듬뿍, 그 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스푼과 발사믹 식초 작은 스푼으로 뿌리고 후추와 소금으로 마무리하면 끝입니다. 이게 왜 좋을까요? 첫 번째는 채소와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 식사 후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 리코타 치즈의 단백질과 올리브 오일의 건강한 지방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아침 급상승, 그리고 급상승으로 인한 급강하, 그리고 급강하로 인한 간식 폭주 패턴을 끊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초의 초산은 위 배출을 천천히 만들어 같은 메뉴라도 혈당 반응을 더 완만하게 만드는 걸 도와줍니다. 아침에 바쁘다 보니까 계란 한두 개만 드시고 가시는 분도 많은데 계란 조리법을 좀 어떻게 하는 게 혈당 관리에 좀 도움이 될까요? 달걀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서 조리법 자체가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오히려 중요한 건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주의할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달걀을 드실 때 달걀만 드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드시면 심심하시다고 당분이 들어간 소스류, 케첩이나 데리야끼 소스, 허니머스트 소스 이런 소스 같은 걸 넣어 드시면 안 됩니다. 샐러드만 먹었는데도 혈당이 왜 이렇게 올라가나 싶을 때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소스에 의해 발생하는 혈당입니다. 생각보다 소스류에 당분이 많이 첨가되어 있으니 달걀 드실 때는 소금이나 후추 정도만 양념으로 사용하고 소스는 피해주세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달걀과 함께 흰빵이나 크루아상, 잼, 시럽, 설탕이 들어가는 라떼와 같이 먹는 조합도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만들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됩니다. 당뇨 증상이 있을 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음식도 있을까요? 당뇨가 있을 때 피해야 할 음식은 3가지로 나눠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 베이스 음식들입니다. 면이나 밥, 빵처럼 탄수화물이 주재료인 메뉴는 기본적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특히 흰쌀밥, 흰빵, 라면, 우동 같은 흰 밀로 만든 면이 그렇습니다. 둘째, 단맛이 나는 음식들입니다. 과일 주스, 스무디, 탄산음료, 달달한 라떼, 케이크, 쿠키,
도넛, 시럽 코팅된 그래놀라, 견과바가 대표적인데요. 특히 액체당은 흡수가 빨라 식후 스파이크가 더 큽니다. 그런데 또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단맛이 나긴 하지만 대체당으로 만들어져 혈당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껏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트에서 제로라고 쓰여진 과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로가 뭐냐면 설탕 함량이 제로라는 말이지 과자를 구성하는 기본은 밀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시다가 혈당 상승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육류라서 방심하기 쉬운 양념으로 당이 많이 첨가된 음식들입니다. 제육볶음에 고추장 양념, 불고기 양념, 닭강정 같은 음식들은 기본 베이스가 육류라서 혈당 상승에서 안전할 것 같지만 양념 자체에 설탕과 물엿이 대량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식을 포기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은데 이 당뇨인이 먹어도 되는 간식이 있을까요? 간식을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간식으로 먹느냐입니다. 혈당 관리에 도움되는 간식을 고른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과식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무실이나 가방에 견과류 소포장을 준비해 주세요. 견과류는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가 모두 함께 들어있는 간식이라 흡수가 느려서 갑작스런 허기를 눌러줄 수 있고 달달한 간식으로 치우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삶은 계란이나 치즈 같은 단백질 간식을 챙겨주세요. 삶은 계란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치죽 속 당류 함량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서 이런 간식들은 혈당을 높이지 않고도 허기짐을 채울 수 있고 또 접근성 측면에서도 훌륭합니다. 어느 편의점을 가더라도 달걀과 치즈는 있기 때문에 집에서 굳이 챙겨오지 않더라도 구하기가 쉽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을 보충할 수 있는 간식을 선택하시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과일이 공공의 적처럼 당뇨에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혈당을 막으면서 과일을 먹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사실 우리가 과일을 먹는 이유가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맛 때문에 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의 경우 과일을 어느 정도 먹어도 괜찮습니다만 혈당 관리하는 입장에서 과일은 결코 권장할 만한 음식은 아닙니다. 가장 이상적인 선택은 과일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면서도 과당은 없는 채소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일을 꼭 드셔야겠다면 단맛이 많이 나는 과일은 섭취하지 마시고 가급적 단맛이 적은 과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단맛이 많이 나는 과일로 대표적인 경우가 수박이나 파인애플, 숙성된 바나나, 멜론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과일은 드시지 마시고요. 단맛이 적은 과일 위주로 선택하세요. 대표적으로는 블루베리나 체리, 자몽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단맛이 덜 나서 혈당을 덜 높이는 과일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인 양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없으니 이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를 해결하고 싶은 분들이 먹으면 좋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당뇨 전 단계다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전 단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당연히 당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 환자들도 면밀히 얘기하면은 당뇨의 환자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당뇨의 전 단계라고 하면은 안심해서는 안 돼요. 내가 벌써 심각한 상황이 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당뇨 전 단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간에서 당을 적절히 저장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을 당뇨의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뇨의 전 단계는 췌장에서 어느 정도의 인슐린은 아직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자들에 보면은 오히려 인슐린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왜냐면은 인슐린은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이 하는 일은 해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간에서 당을 가지고 우리 혈중으로 흘러보내고 우리 간에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하고 우리 근육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간세포의 기능 저하로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해라라고 자꾸만 명령을 내리는 게 바로 당뇨 전 단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우리는 간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간의 기능에 꼭 필요한 영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간을 자동차라고 비유한다면은 기름,
즉 연료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뇨 전 단계에 있다 그러면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대량으로 공급해서 간의 기능을 살리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당뇨 전 단계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많은 음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채소와 과일입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40도와 42도 이상에서 파괴가 이루어진다는 문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생채소와 생과일로 섭취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많이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질병에 걸렸을 때는 그 질병을 해결할 만한 양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당뇨의 전 단계가 있는데 채소가 좋아? 채소를 한 요 정도 내가 몇 끼 먹을게 그러면은 별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극심한 결핍에서는 그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대량의 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대량의 양을 우리가 다 씹어 먹는 게 없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뭐 대량의 양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 먹어야겠죠, 하루에. 그렇다면은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이 채소와 과일에 있는 영양을 최대한 파괴되지 않고 빼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잘 흡수될 수 있는 방법인지, 또 이렇게 두 가지 영양이 충분하고 흡수가 잘 되는 방법으로 먹었을 때 인체에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이 채소와 과일을 섭취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즙을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바로 생채소즙, 생과일 주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소와 과일을 항상 우리가 이 주스의 형태로 먹어준다면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간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은 소화 기능의 저하를 의미합니다. 소화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음식이 썩기 때문에 안에서 방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방귀가 나온다는 것은 내 간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을 살펴보면은 거의 다 방귀가 많이 나옵니다. 간 기능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내 소화 능력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화 상태와 내 간의 상태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의 상태에 맞춰서 먹기 위해서는 꼭 상담이 필요하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먹어야 됩니다. 상담을 하고 저희 센터에 와서 잘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하는 당뇨 전 단계나 또 당뇨의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 환자들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당이 잘 조절이 않기 때문에 과일즙을 먹으면은 당이 약간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려는 게 당을 조절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원상태로 만들려는 거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약간의 당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는 있지만은 다시 정상화되고 나중에는 5.4, 5.5 이렇게 정상적인 당화혈 색소를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상담을 통하거나 아니면 저희 센터에 오셔서 해결하시기를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방구가 소화가 잘 되면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 오히려 이게 그럼 작거나 방구 냄새가 독하거나 하면 몸에 안 좋은 신호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방귀가 나오면은 난 소화는 잘 돼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환자분들에게 소화는 좀 어떠세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난 소화는 잘 돼요. 방귀도 잘 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방귀가 나온다는 것은 내 장에서 음식이 썩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식이 썩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메탄가스 또 이제 이 방귀인데 이 방귀가 나온다는 것은 그냥 방귀가 나와서 배출이 되는 게 아니라 음식이 썩으면서 발생하는 독소가 같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이 독소는 활성산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은 소화에 화학적 소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산이 나오거나 아니면 췌장이나 담낭에서 소화 효소들이 나올 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간에서 생산해내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간에서 생산해내는 효소가 있어야지 위에서 위산을 만들 수가 있고 췌장에서 소화 효소를 만들 수 있으며 담낭에서도 소화 효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의 기능이 떨어져서 효소를 못 만들어내면은 위산이나 췌장의 소화 효소나 담즙이 나올 수가 없고 그 화학적인 소화 효소들이 없기 때문에 소화에는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은 효소가 만들어질 수가 없고 효소가 만들어질 수 없으면은 음식이 소화가 안 되므로 썩고 있고 그 썩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방귀입니다. 그래서 방귀가 나온다는 것은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왜 외과에서는 수술하고 나면은 방귀를 기다리나요? 방귀가 나온 게 좋은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면은 상당히 침습적인 거기 때문에 장이 놀라서 일하기를 멈춥니다. 장의 기능이 완전히 스탑을 해버려요. 그리고 또 신장의 기능 또한 스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과 의사들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방귀와 소변입니다. 다시 방귀가 나온다는 것은 내 몸이 그 수술의 침습적인 거에서부터 다시 자연적으로 회복을 해서 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원래는 대변이 나와야 되지만은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썩으면서 방귀가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귀는 좋은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방귀를 끼면 안 됩니다. 채식을 할 때 단백질도 반드시 챙겨야 된다고 하셨는데 좀 채식과 함께하기 좋은 단백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채소를 먹는 목적을 보면은 바로 비타민, 미네랄, 효소, 섬유질 그리고 물입니다. 이게 채소에 있는 5가지의 영양입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채소를 먹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는 단백질도 풍부하지만은 채소의 가장 주목적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효소, 섬유질을 그리고 물을 섬유질과 물을 우리 몸에 공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식을 할 때는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우리 인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종 세포의 체단백을 이룹니다. 세포의 단백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포를 만들고 세포가 다시 건강한 모양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고 또 우리 근육도 단백질이 필요하죠. 이제 근육의 생성은 단백질과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또 근육입니다. 근육이 있어야지 기초대사량도 올라가고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야지 신진대사도 증가하듯이 이 단백질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채소를 먹을 때, 즉 우리가 채식을 할 때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이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콩입니다. 이 콩에는 아주 많은 단백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콩에 있는 단백질과 우리가 고기에 있는 단백질을 비교해 봤을 때 절대 밀리지 않고 동일한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는 콩에 있는 단백질, 즉 식물성 단백질이 어느 정도 질에서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그거는 전혀 다릅니다. 콩과 고기에 있는 단백질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고 또 채식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좋은 단백질의 공급원은 바로 콩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필수 아미노산 충족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은데 그럼 이게 좀 최근에서 좀 업데이트가 된 편인가요? 이제 우리가 아미노산 얘기를 하면은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비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인체에서 생성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밖에서 섭취해야 된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필수 아미노산은 인체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먹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비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또 어떠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냐면은 고기에는 필수와 비필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단백질이다. 하지만 콩은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지 못한 단백질이라는 잘못된 이해가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그 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거기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은 콩에도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버드 보건대학에서 나온 이 발표한 것도 보면은 콩은 고기에 있는 모든 영양이 다 들어가 있다. 하지만 콩에는 더 좋은 항산화 물질, 항염 물질 이런 것들도 풍부하고 반면에 고기에는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 또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고기를 보면은 최근에 이 영국에서 나온 연구인데 47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보면은 고기를 먹는 사람과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고기를 먹는 사람이 최소 2배에서 많게는 수배에 달하는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논문이 고기는 염증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고기가 단백질이 있는 것은 맞지만은 단백질과 독소가 같이 존재하고 콩은 단백질도 있고 필수 아미노산도 다 들어가 있고 비필수 아미노산도 있고 또 건강을 더 이롭게 만드는 물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증명이 된 겁니다.
일각에서는 콩을 많이 먹으면 유방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콩을 많이 먹으면은 유방암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콩에 있는 파이토에스트로겐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파이토에스트로겐을 우리가 이제 에스트로겐과 같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에스트로겐이란 것과 파이토에스트로겐은 다릅니다. 그리고 유방암을 일으키는 에스트로겐은 우리 인체에서 자연적으로 생산해내는 에스트로겐이 아니라 환경 호르몬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즉 우리가 유제품이나 아니면은 다른 환경적인 우리 몸에서 생산해내지 않는 에스트로겐이 들어왔을 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거지 자연적인 에스트로겐, 파이토에스트로겐은 다릅니다. 이 하버드 의과대학에는 이 데나 파버라는 암 연구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은 암 환자들, 난소암 환자들, 유방암 환자들도 충분히 콩을 먹을 수가 있고 또 콩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에스트로겐이라고 생각하면은 잘 알려져 있는 과일인 석류 또한 암 환자들이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나 난소암 환자분들도 콩이나 석류 이 안에 있는 천년의 에스트로겐은 충분히 먹어도 오히려 몸에 도움이 되지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당뇨를 진단받으면 안과 진료도 같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당뇨병의 합병증 중에 망막병증이 있습니다. 망막병증 중에서 황반 주위에 출혈이 만약에 생기면 또는 황반 박리가 생기면 갑자기 시력을 잃을 염려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당뇨가 10년, 20년 이렇게 오래됐을 경우에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반면에 당뇨가 처음 진단된 그때도 드물지만 황반에 이런 당뇨 합병증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진단받은 즉시 안과 진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뇨를 진단을 받아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식이요법 조절인 것 같은데 당뇨약을 쉽게 끊을 수 있도록 하는 음식들이 있다고요. 당뇨는 혈당이 올라가는 건데 혈당이 올라가는 거는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줄이고 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먹고 그리고 탄수화물의 총량도 조금 줄이고 대신에 지방과 단백질 양을 좀 늘리는 이런 방식으로만 하면 크게 당뇨에 대해서는 약을 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20년 이상 당뇨가 있었더라도 식이요법만 잘하면 금방 약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약을 끊는 것은 혈압약을 끊는 것보다 훨씬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당뇨병은 혈관병입니다. 그래서 혈관을 망가지게 하는 그런 병이라서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식물성 기름 그리고 가공식품 이런 것들도 혈관을 망가지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공기름과 가공식품 이것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뇨가 혈당이 올라가는 거라서 당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당이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인슐린이 과량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빠르게 올라갔던 당이 또 빠르게 내려가면서 어떤 기준치 이하로 당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공복 호르몬이 또 분비가 돼서 또 식욕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저혈당 증후군이라고 간식을 먹게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가령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었을 때 빠르게 내려가면서 당이 70, 60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복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또 단 것이 땡겨서 또 먹게 되는 악순환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되지는 않아서 서서히 떨치고 기준치 이하로 떨치지를 않습니다. 가령 100 정도 이 정도 떨치기 때문에 이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지가 않습니다. 저혈당 증후군도 생기지가 않고요. 그래서 일단 원칙은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혈당 관리를 하는 그런 세부적인 어떤 요령들이 있는데 가령 야채를 함께 먹는 방법이 있고 또 복합 탄수화물을 먹되 탄수화물을 맨 나중에 먹고 고기나 야채를 먼저 먹는 방법이 있고 또 탄수화물을 냉장 보관했다가 꺼내서 데펴서 먹으면 이 탄수화물의 구조가
좀 변성이 돼가지고 당 흡수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당 지수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무튼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과 단백질 섭취량을 지금보다는 훨씬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 환자 중에 6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당뇨약을 드시고 안과 문제도 있으셨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자세하게 시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분이 이제 고기는 너무 안 드시고 또 기름 같은 경우는 거의 드시지 않아가지고 채식 위주로 하시고 주로 이제 잡곡밥을 드시는데 주로 쌀을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쌀은 10%만 넣으시고 보리, 콩, 현미, 잡곡 이거를 90%로 해서 밥을 드시게 했고, 대신에 100번 씹으라고 했습니다. 오래오래 씹고 삼키는 것으로 해서 소화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대신에 그 수육이나 또는 이제 고깃국 그리고 두부, 청국장 이런 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했고요. 또 올리브유를 식사 때마다 2수저씩, 2수저면 10cc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 때마다 올리브 기름을 드시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당 조절이 잘 되었고, 나중에는 눈이 안과에 갔는데 그런 레이저 시술을 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60대 2명 중에 한 분이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이 혈압약에 대해서 먹어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혈압약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 신체의 필요에 의해서 반응하는 이런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고, 고혈압을 약을 먹어서까지 내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일부의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혈압에 관한 연구는 굉장히 너무너무 많이 이루어져 왔고, 혈압을 낮추었을 때 얻는 건강상의 이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혈압약을 먹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고혈압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이 사망의 원인이 되는데 고혈압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리 없이 갑자기 예고 없이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혈압을 잘 조절하면 이런 발병이 대폭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고혈압 약의 부작용은 사실 굉장히 좀 가볍고 적습니다. 주로 큰 부작용이 저혈압입니다. 그래서 저혈압의 경우에는 약간 어지럽고 피곤하고 숨이 가쁘고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약 용량을 적당히 조절하고 조금 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큰 부작용은 아니라서 혈압약은 꼭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대신에 나이가 드신 70대 이상 노인들에서 저혈압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낙상을 했을 때 골절이 되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사망하는 사례까지 있기 때문에 70대 이상의 노인들에서는 수축기 혈압을 120 밑으로는 가급적 떨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다면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당뇨와 고혈압은 혈관병입니다. 혈관이 망가지는 병인데요.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보충제가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B, 그리고 오메가3,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용성 비타민 ADK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시면 되는데요. 비타민 K2가 얼마 전부터 이 혈관 건강과 뼈 건강에 굉장히 유익한 이러한 비타민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K2는 혈관에 있는 칼슘을 빼내서 뼈로 보내주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DK2는 뼈에서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을 활성화시킵니다. 오스테오칼신은 뼈만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뇌 호르몬 분비도 자극해서 치매도 예방하고 근육도 건강하게 해서 노화를 억제하는 그런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에서 노화를 억제하는 호르몬은 이 성장 호르몬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밝혀진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키는 비타민이 비타민 ADK2입니다. 이것은 지용성 비타민인데, 그래서 40대 이상의 성인이라면 ADK2 비타민을 드시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보겠습니다. 책에 그 혈압약을 끊는 5가지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혈압이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가 이제 혈관을 이렇게 자른 혈관의 모양이라고 생각하면요. 혈관벽이 이렇게 있고 혈관에는 내막, 외막, 가운데가 중막입니다. 이 중막이 근육이 있고 탄력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삥 돌려서 있어서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혈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관이 좁아지는 원인 중에서 근육을 수축하는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되면 이 근육이 수축을 해서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요. 그런데 여기 혈관벽에 동맥경화가 와서 딱딱해지는 것은 치료를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혈압이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혈관 안이 염증으로 인해서 혈관벽이 일시적으로 두터워진 경우는 염증을 조절하면 이 혈관벽이 얇아지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혈압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또 이 혈관에 있는 근육을 계속 수축시키는 원인을 제거하면 가령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들을 적게 나오게 한다면 이게 수축이 풀려지니까 혈압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요. 우선 염증을 줄이는 방법은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식물성 기름 이런 것들을 적게 먹으면 여기에 염증이 적게 일어나니까 부었던 혈관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혈압이 내려갈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근육을 수축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들을 적게 분비하게 하면 될 겁니다. 이제 가령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그 호르몬들이 이걸 수축시키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맥경화도 심하지 않는 경우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이 완화시키면 탄력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완이 잘 됩니다. 그러면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하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체중을 줄이는 거, 소금을 적게 먹는 거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혈압을 떨친다고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같이 한다면 혈압을 떨칠 수 있겠습니다. 책에서 실제로 혈압약을 끊는 사례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또 혈압이 잡혔는지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젊은 30대 중반에 약간 이제 비만한 젊은 남성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밤늦게 주무시고 또 밤에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오트밀에다가 우유를 부어서 마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장이 항상 나쁘셨어요. 늘 설사하시고. 그래서 음식물 알러지 검사를 하니까 우유 알러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유 대신에 다른 걸 드시도록 했고 장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혈압약을 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원인은 뭔가 우유로 인해서 장에 염증이 생기고 그 장으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혈관 속으로 들어갔고 이것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안에서 이렇게 혈관 두께가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유를 먹지 않게 되니까 이렇게 혈관에 염증이 가라앉으니까 혈압이 올라갔던 것이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맥경화가 아닌 다른 원인들인 경우에는 혈압이 쉽게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다.